워싱턴이 국제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대만 한국의 해적 케이블 절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 중국 화물선에 대해서 대만이 한국에 수사 공조를 요청했다. 이런 보도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인데요. 네. 대만 그 해양 경비대 당국자가 그 한국 쪽에 그렇게 그 수사 공조를 요청한 걸로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 얘기는 그 해당 선박을 우리가 신문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조사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문제의 화물선은 며칠 안에 부산항에 도착할 예정인 걸로 지금 대만이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처음 시작이 금요일이죠. 대만 북부 앞바다 해적 케이블이 훼손됐다. 이게 대만 측에서 밝힌 거죠? 네, 대만 충화텔레콤이 네. 그 지난 금요일 날 그 대만 북부 지룽강 앞바다에서 해적 케이블이 훼손됐다고 밝혔고 그리고 이제 대만 해경이 출동을 했는데 이 해역에서 카메룬 선적 화물선을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화물선 소유주가 홍콩 회사인데 실제 등재된 이사는 중국 본토인 한 사람뿐이라는 게 대만 당국자들의 설명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정보, 위성 사진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도대체 원인이 뭔 건지 어떤 건지 지금까지도 조사를 하고 있을 텐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뭡니까? 대만 쪽 판단은요. 네. 이 화물선이 고의로 닻을 늘어뜨려 가지고 대만하고 미국 서해안을 잇는 해저 통신선을 끄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이 파손된 케이블이 미국 AT&T하고 AT&T, 그다음에 일본 NTT, 우리나라 그 KT, 그다음에 중국 차이나텔레콤하고 차이나 유니콤 이 참여해 있는 국제 컨소시엄 소유 태평양 횡단 케이블의 일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일부 좀 시험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제기가 된다는 거죠. 대만 쪽에서 그런 주장이 나온다는 네. 겁니다. 그 대만은 지금 그 외국하고 주고받는 그 데이터 음성 트래픽의 95% 정도를 14개 해저 케이블에 의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대만이 당시에 이 선박을 조사하려고는 했는데 그 기후가 그 악천후 때문에 직접 조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시간이 흐르는 바람에 국제법상 이걸 이제 붙잡아가지고 조사하기가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이래서 한국 쪽에 요청을 한 걸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이 화물선은 케이블 절단 사고가 발생하기 한참 전인 지난달 초부터 대만 북부 해안 인근을 왔다 갔다 한 게 확인이 됐다는 게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또 추가로 들어오는 내용 있으면 전해주시고요.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US 스틸 인수 불허 허가를 하지 않았다라는 소식 어제 전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당하다면서 일본 제철이 이제 바이든을 제소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줬고요. 그런데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뭐 보호무역 조치로 동맹인 일본을 견제한 것이다. 바이든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 쪽 입장도 좀 전해지는 게 있네요. 어젯밤에 들어온 소식을 보면은 네. 일본 제철하고 US 스틸이 공동으로 제소를 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중국 쪽에서 그 언급이 나왔습니다. 관영통신 신화가 논평을 냈는데요. 이게 그 정치적인 고려고 그게 경제 논리를 능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보호주의를 행한 미국의 또 다른 사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덧붙이기를 미국이 이른바 관세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일방적 제재를 지속적으로 격상해왔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 이게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미국이 첨단 기술 유입 차단하는 정책을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디커플링에 심취해왔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추가로 또 어떤 표현하고 있는지 좀 전해주시겠어요? 그 신화는 네. 그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위협하는 어떤 기업이나 국가도 미국의 포위 사냥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설령 동맹이라도 피할 수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80년대에 그 이른바 프라자 합의 기억하시겠지만 그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가 크니까 그때 이제 미국이 주도해서 엔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이제 올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후에 일본이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에 들어갔다는 점을 상기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제너럴 일렉트릭이 그 프랑스 에너지 기업 알스톰을 인수할 수 있게끔 했던 것도 이른바 확대 관할 적용. 그러니까 미국 법을 나라 밖까지 이렇게 적용했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뭐 유럽연합 철강 알루미늄 추가 관세 부과라든가 최근에 그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노광 장비 수출도 제한한 것 이런 것들이 미국이 동맹이고 뭐고 가리지 않고 계속 압박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런 건 미국의 뭐 직접적인 타겟이 되는 그 나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공급망을 위협하고 교란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네. 이런 그 일방적인 보호주의가 그 말씀하신 글로벌 그 생산 공급망을 교란하고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도 심각하게 훼손해 왔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미국은 다른 나라를 향해서 개방 포용 협력 이런 정신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관영 매체잖아요. 근데 이번 그렇죠. 건으로는 일본 편을 들어주는 거네요. 그렇죠. 트럼프 네. 2기 출범 앞두고 이제 미국 동맹권의 어떤 틈새 벌리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네. 그 중국 중산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이 작년 11월에 그 미국 대선 직후에 기고를 한 게 있는데요. 그걸 또 신화가 상기시켰습니다. 그 당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그 관세 몽둥이라는 공동 위협 아래에서 중국,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 그 미국의 주요 파트너들이 중국하고 훨씬 소통이 잦아졌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틈에 파고들 수 있다는 그런 점을 거듭 그 당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1월 20일 트럼프 2기를 앞두고 이 관세에 대해서 사실 지난해부터 전 세계가 뭐 대비라면 대비, 그 네. 긴장이라면 긴장을 계속해서 해왔는데 이런 가운데 간밤에도 뭐 관세 축소 가능성 보도도 나왔고 이걸 가짜 뉴스라고 또 반박도 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뭐 어지럽게 좀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 의회 제1당격이죠. 유럽 국민당이 트럼프한테 경제판 나토를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중국하고도 연관이 있는 얘기인가요? 그 유럽 국민당 그 대표가 그 독일 미디어하고 네. 인터뷰한 게 보도가 됐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트럼프가 공언한 대로 취임하자마자 유럽산 제품에 20% 정도 관세를 부과할 거를 일단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미국하고 유럽 간의 무역 전쟁이 발생하면은 이거는 서방의 중국 대응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유럽이 미국하고 무역 전쟁을 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경제판 나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트럼프한테 중국에 이렇게 해서 함께 대응하자고 제안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네. 또 덧붙인 말이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은 이제 트럼프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에게는 정치가 일종의 팔씨름 같은 거다. 그래서 유럽이 자신감 있게 행동하고 단결할 때만 미국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똘똘 뭉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덧붙이기를 트럼프가 관세를 이제 강행을 하면은 가만 안 있겠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유럽이 세계 경제 생산의 한 20%, 이건 미국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가 강행되면은 우리가 상응 조치를 할 수 있는 영향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 유럽도 각 나라가 경제 어려움이 상당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 이제 관세까지 뭐 굉장히 좀 무겁게 지금 받아들이고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얘기 나오고 있는지 또 전해주실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미국의 IT 대기업들이 네. 유럽에서 매출을 많이 올리는데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분명히 이슈를 다룰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강행하면 이 부분을 건드리겠다는 그런 점을 넌지시 시사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중도 우파 성향인데요. 지난해 6월 유럽의원 선거에서 188석 가장 많은 그 의석을 확보를 했죠. 지금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연임했는데 이 사람도 이 소속입니다. 유럽 국민당. 유럽 국민당이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유럽연합 그 새 집행부도 이른바 트럼프 이기의 미국 우선주의에 맞서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이런 이제 대비를 지금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진짜 트럼프 2기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냥 좀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간밤에도 뭐 축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부터 해서 뭐 부인부터 해서 좀 구체적인 얘기들이 어쨌든 시장에는 좀 그렇죠. 나도는 것 같은데 모건 스탠리 분석이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에도 미중 상황이 1기 때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좀 충격도 다를 것이다 이런 얘기 있네요. 지난 4일, 5일 상하이에서 네. 그 2025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포럼이라는 게 열렸습니다. 네. 거기 이제 뭐 모건 스탠리 관계자도 그렇고 이제 다양한 그 전문가들이 참석을 했는데 거기 그 참석했던 모건 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 얘기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발언이 요즘에 요란한데 실제 이행은 단계적이고 완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자기는 본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미국 경제가 트럼프 1기 때하고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유를 지적을 했습니다. 네.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좀 다르다 판단했을까요? 이 사람은 그 트럼프가 이제 대외적으로는 관세를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대내적으로는 이제 감세, 이민 엄격히 통제하는 이런 3대 정책을 통해서 이걸 이제 완전히 실현해 가지고 이제 뭔가를 좀 자기 뜻을 펴려고 하지만 대표적으로 관세 감세죠.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미국의 높은 인플레, 그다음에 재정 적자 이게 사실 큰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중국 기업들도 트럼프 일기 때 이런 그 트럼프 관세 겪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교훈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 충격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데이터를 보면은 지난 몇 년간 중국 수출도 많이 다원화됐고 수출 시장도 업그레이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트럼프 관세 인상이 강행돼도 중국 수출에 미칠 영향은 전만큼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 경제 변화도 생겼고 중국 내부적으로도 그동안에 좀 대비해둔 그렇죠. 체질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체질 네. 자체가 좀 달라진 면이 있다라는 분석인데 중국 사회과학원 분석도 좀 눈에 띕니다. 전해주실까요? 이 포럼에 참석한 그 중국 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부소장도 비슷한 네.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관세 인상이 이루어지면은 올 한 2, 3분기 중 실행되지 않을까 본다. 그러면서 일단 그 관세 정책이 미국 수입 비용, 그다음에 인플레 그리고 중저소득층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트럼프 행정부가 평가할 거다. 그리고 관련해서 중국 반응을 보고 나서 그 다음 스텝을 결정할 거라고 자기는 본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트럼프 관세가 단번에 성공할 수 없다. 그리고 그래서 중국이 뭔가 수출 압력을 직면을 맞닥뜨리겠지만 여전히 통제 가능하다고 자기는 본다고 했습니다.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위완화에 대한 얘기도 트럼프 2기 앞두고 또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네. 부분에 대한 분석은? 이 사람은 그 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위안화 가치가 달러에 비해서 떨어지는 게 위안화가 약하다기보다는 달러가 너무 강해서 그런 거다. 그리고 다른 나라 통화를 봐도 그렇지 않느냐. 오히려 우리보다 더 가치가 더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수급에 따른 위안 절하 압박이 작용은 하겠지만 자기는 조금 더 떨어져도 괜찮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위안화 평가 절하를 미국 관세 인하에 대한 어떤 해칭, 위험 회피를 삼는 것은 위험하다. 그렇게 되면 중국 인민의 생활 수준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도 주제를 시켰습니다. 관세에 대비해서 위안화 약세를 용인한다. 일각에서는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건 좀 위험하다라는 너무 의견이군요. 이제 너무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부분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포럼에서 나온 얘기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심각한 경제 그 하나의 핵심 요인 이제 내수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 분석도 있었죠. 네, 포럼에서 네. 그 얘기도 많이 나온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상하이 재경대 교수가 자기가 세계은행 데이터로 계산을 해봤더니 주요 10개국의 과거 1인당 GDP가 한 10,000에서 15,000달러일 때 이 10개국 소비율이 평균 한 73% 정도였는데 지금 중국이 이제 그 구간에 있다는 겁니다. 2023년 기준 한 13,000달러 정도인데 지금 1인당 GDP가요. 그런데 소비율이 55.6%로 훨씬 그 10개국 평균보다 처진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광카이 산업연구원장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중국의 GDP에 대한 소비 최종 기여율이 60% 정도. 그러니까 소비 둔화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런 지적도 했습니다. 네. 농촌의 소비 성장 잠재력이 크다. 그런데 뭐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지만 대안도 여기서 또 제시가 된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이제 이번 포럼을 연 여기 이사장인데요. 네. 그 광카이 산업연구원장 얘기가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농촌 소비 성장을 이제 이렇게 부추겨 가지고 그 내수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자기가 있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주거용 토지 시장화를 통한 농민 자산 증대 그리고 농촌 토지 소유 개혁, 그러니까 조금 이게 좀 자유화 개념을 도입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 소득을 이제 높이고 그다음에 농민공 시민화, 그러니까 도시 정착을 촉진시켜서 이전 소득을 높이는 방안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 저장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비 부족이 과잉 생산을 유발할 수 있고 서비스 공급 부족은 소비 업그레이드하고 대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중국 토종 게임 그 검은 신화 50이라는 게 이제 엄청나게 성공을 했는데 봐라 제조업에 어떤 한계가 있다면 서비스 부분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육성을 해서 그런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자기는 본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죠. 폴리티코가 올해 그러니까 2025년 블랙스완 리스트를 작성을 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얘기가 들어갑니다. 뭐 핵실험이나 핵 확산 방지 협정 탈퇴 가능성 이게 올라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 블랙스완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발생 확률은 매우 낮지만 일단 일어나면 이제 엄청난 충격이 네. 온다는 그런 의미인데 폴리티코가 이제 뭐 외교 정책 분석가라든가 미래학자들 여러 사람들이 전문가 인터뷰에서 이제 올해 블랙스완 리스트를 작성을 했다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께 하나 언급된 게 있습니다. 이 워싱턴 D.C.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그 국제 전문 비즈니스 그 나탄 박이라는 한국계 인사인데 이 사람이 한국의 핵실험을 할 가능성하고 NPT 핵실험 그 핵광산 방지 조약 탈퇴 선언 가능성을 자기는 올해 불확실한으로 거명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가능성입니다. 이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네, 낮지만 일어나면 큰 충격을 준다는 의미로 이제 블랙스완에 넣은 거겠지만 구체적으로 뭐 근거도 제시하겠죠. 그렇죠. 그런 네. 식으로 이제 그 최근에 그 한반도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이제 그렇게 지적을 했다는 거고요. 네, 리스트에 또 뭐가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 간의 관세 타협 가능성. 네. 그리고 이제 이란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트럼프하고 푸틴이 비밀 타협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거품 얘기 조금씩 있었죠. 이거 포함해서 미국 금융시장 붕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럴 경우에 트럼프 행정부가 제대로 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혼란이 훨씬 심각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들 부시 때 CIA 국장 대행을 지낸 인물은 올해 자기가 볼 때 가장 극적인 블랙스완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실현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이제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인데 이제 폴리티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올해 전망을 하면서 이렇게 블랙스완 리스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거품, 금융시장 붕괴 가능성 이것도 블랙스완 리스트에 들어갔군요. 우리나라 얘기가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뭐 그 네. 얘기 그리고 이제 대규모 해킹 가능성도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팬데믹 또 다른 팬데믹이 올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저는 지금 최근에 그 한국 정치 그 혼란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핵실험 얘기가 자꾸 나오고 또 미국 그 강경층에서 한국의 그 핵무장 얘기도 조금씩 나오는데 이런 거하고 좀 연계된 거 아닌가 조금 좀 전망 좀 어둡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요. 진짜 주변에 우리도 지금 보면 독감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잖아요. 많이들 고생하시는데 미국도 북극 한파 앞두고 쿼드데믹의 초비상이다. 이 쿼드데믹이라고 하면 이제 4개인데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원래 북극 한파 예보가 다음 주쯤 됐었는데 오늘 그 새벽에 CNN이고 뭐 그 미국 언론들을 보니까 벌써 뭐 엄청난 폭설에 네. 지금 뭐 벌써부터 이제 뭐 난리가 난 모양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독감, 코로나19 그다음에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하고 노로바이러스까지 한꺼번에 확산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초비상이라고 하는데 올겨울 들어서 벌써 미국 전역에서 독감 환자가 한 530만 명, 그 중에서 한 6만 한 3천 명 정도가 입원한 모양인데요.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의 40개 주에서 질병 유행 수준이 높음 또는 매우 높음으로 평가가 된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노로바이러스까지 해서 이렇게 쿼드데믹 4가지가 유행을 하고 있군요. 이게 그러니까 추워서 그런 겁니까? 추운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후위기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지금 이런 가운데 미국 국립기상청이 네. 북극을 둘러싼 그 찬 공기 흐름이 확장을 해가지고선 이제 오는 한 10일부터 16일 사이에 미국 그 플로리다까지 엄청나게 지금 살인적인 한파를 몰고 올 거다. 길게는 뭐 한 달 정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인구가 3억 4,500만 명인데 한 1억 5천만 명 이상이 이 살인적인 한파에 떨 거다 이런 예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보면요. 미국의 마이애미 베리어 아일랜드 소재 호화 건물들이 빠르게 가라앉는다고요? 왜죠? 마이애미 가보신 분들은 그 해안선 쭉 가면 거기 아주 호화 리조트, 뭐 골프장 있고 아주 굉장히 저도 여기를 한번 지나가 봤는데요. 여기는 그 도로들이 전부 사설입니다. 그래가지고 잘못 정착을 하면 경비원이 나가지고 나가라 그러고 막 이러는 아주 그런 지역인데 네. 이 지역에 있는 호화 건물들이 가라앉는다는 겁니다. 그게 최근에 그 미국 그
저널에 실린 논문에서 확인이 됐는데요. 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여기 해안에 위치한 한 35개 정도 아주 호화 빌딩이 많게는 이거 한 8cm까지 가라앉은 게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뭐 기후 위기도 기후 위기고 사실 재산 피해도 좀 상당할 것 그러니까 같은데. 이제 그렇죠? 이런 네. 호화 리조트 같은 거 건설을 하면 이제 진동이 있으니까 그 모래 입자들이 석회층으로 이런 데로 스며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역시 기후 위기 다시 크다는 겁니다. 네. 이런 그 지반 침하, 해수면 상승. 그래서 이제 연구 논문은 이게 지금 이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해안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걸로 자기들은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50년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 100억 달러 정도의 추가 재산 피해가 예상이 된다는 거고요. 버지니아 텍 교수 얘기는 이 마이애미에서 탐지된 침강 현상이 자기 판단으로는 미국 거의 모든 해안선의 해안 지역에서 발생하는 걸로 보인다. 그 기후위기 대비해야 된다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연관된 얘기 조금만 짧게 갈까요? 국제연구인데 이르면 2070년에 해수면 1m가 상승을 한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군요. 역시 기후이기 때문이죠. 네, 네. 국제기후연구 네트워크에서 그 보고서를 냈는데요. 지금 이 추세면은 2070년까지 전 세계 해수면이 한 1m 정도 상승하고 그대로 가면은 2100년 초반에는 3m까지. 그렇게 되면은 우리 광양을 포함한 네. 14개 주요 항구들이 침수된다. 침수해서 못 쓰게 된다는 겁니다.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 사우디 석유 수출의 한 98%를 담당하는 항구 두 곳도 포함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휴스턴하고 갤버스턴도 있고 뭐 중국도 다롄 상하이 같은 세 곳이 지목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 13개 항구를 통해서 전 세계 원유 거래의 한 20% 정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고요. 지금 여기 이제 NGO 관계자 얘기는 인류가 화석 연료에 계속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겼는데 이렇게 지금 이 13개 항구는 유조선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곳이다. 참 그야말로 화석 연료 과소비 때문에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화석 연료를 주로 운송하는 항구들이 먼저 충격을 입는다. 네. 이대로 가면 재앙이다. 빨리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거듭 경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기자님께서도 날마다 또 몇 가지씩 가지고 오셔서 강조해주고 계시고요. 여기까지 워싱턴이 듣겠습니다. 손주기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